네, 한글날인 오늘 대규모 집회 개최가 금지됐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소규모 차량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길목을 지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대규모 시위와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에 발표하는데요.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글날 대규모 집회는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오전부터 이제 일부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있었고 소규모 차량 시위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걱정했었던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오면서 보니까 대단한 시위는 없었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 빨리 도착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이 10월 9일 날 상황은 이랬고 예. 만약에 우리가 10월 3일 날 집회가 대규모의 집회가 일어났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10월 3일 날 집회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 일단 지금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면 한 명도 그 안에 환자가 없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확산될지 우리가 8.15 집회를 보고 잘 알았기 때문에 예. 지금 10월 3일도 그렇고 오늘의 집회 상황도 그렇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 차벽을 쌓는다든지 주요 길목마다 보행자 검문을 하면서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좀 정부 당국과 일반 시민 간에 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친 차벽을 보니까 지난주 차벽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장을 둘레를 다 봉쇄를 하는 차벽이었고 예. 오늘은 이제 펜스로 봉쇄를 하고 이제 차벽은 주로 길가에 도로 쪽에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출입이 통제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집회 시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그러니까 예.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그 사이로 오가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불편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지각을 했다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상인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 통행이 또 제한이 되면은 상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위 제한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한글날에 앞서서 집회를 불허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향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좀 이런 감염병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년에도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일단은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지금 이 가능한 것이냐, 즉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예. 또 방역에 대한 통제 이 부분들이 균형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어느 선으로 가든지 결국은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그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않죠. 예. 네. 또 한편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좀 정치 방역이다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처분에 불복해서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긴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는 허가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법원에서 사실 차벽을 쳐라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집회 정도를 금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넓은 광장을 봉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가 진보대 보수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광장이 봉쇄가 되면서 또 모여 있는 것이 금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마사회의 고 문중원 기수라든지 이쪽 추모하는
공간이라든가 또 정리해고자들이 또 농성하는 공간 이런 쪽도 다 철거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진보 입장에서도 이 집회 시위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글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방역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8.15 집회라고 하는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봉쇄를 해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양쪽에 그러니까 방역과 집회 시위 자유라고 하는 양쪽 가치를 조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아르헨티나 이거 좀 다른 사례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한번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을 다 구획을 해놓은 다음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선수가 특정 칸에서만 있는 그런 플레이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좀 머리를 한번 짜내서 광화문 광장도 어느 정도의 통제라든지 또 통행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집회도 어느 정도 허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의 방역과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 한글날 또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연휴가 좀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추석 연휴의 여파도 아직 남아 있고 좀 중대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천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추석 연휴였었는데 예. 그 이후에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은 이번 주까지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다음 주나 돼야 알 수가 있는데 이번 또 한글날이 연휴로 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서의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이 증폭이 되게 되면은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이번 주일날 즉 오늘 결과까지만 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접촉했던 이 확산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들을 굉장히 잘 지켰다. 즉 국민의 대이동이 일어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괜찮지만 다음 주까지는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뭐 지적해 주셨다시피 비교적 확진자 수가 좀 안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저희가 우려했던 추석발 집단 감염 사례가 등장을 했거든요. 뭐 대전의 벌초 사례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벌초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석 연휴 때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던 가족, 지인들끼리 모여 있다가 전파가 되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추석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집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추석 연휴에 다녀오셨다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직장을 가셔서 이제 조금 더 전파가 되는 이런 사례도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느 정도 이동을 하셨던 분들은 추석 이후에 자신의 동선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필요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한글날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의 여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글날 연휴까지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또 일가족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 추세라고 평가했거든요. 특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1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 것이니까 아하. 뭐 어느 정도 확산이 저지가 될 수가 있지만 1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1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 추세라고는 볼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어요. 아직도 예. 1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 추세이고 실제로 진단 검사 건수에 따른 그 확진자의 수인 양성률도 8월 14일 이후에 이 대규모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어디선가에 또 하나의
이 감염원이 있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됐었는데 이걸 다시 낮출지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11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이때쯤 이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낮춘다면 그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좀 낙관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 밖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1일 확진자 수로 치면 50명이거든요. 현재 확실하게 5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또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단계 기준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 불명률입니다. 5% 미만을 2주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제 20%에서 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풀더라도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단연 수도권 쪽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풀더라도 수도권은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이죠. 예, 국민들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이제 일요일에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도 완화할지를 이제 발표할 방침인데요. 지금은 이제 60명 소규모 학교만 매일 등교를 하고 그 기준을 300명 이하로 완화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데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시기에 이런 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결국은 완화해야 되겠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은 또 내년에도 등교를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향은 완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갖춰져 있느냐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예. 오전반, 오후반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좀 무리가 가게 되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나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지금 양호실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을 실제로 좀 도움을 주시면서 현대화를 시켜주시고 아하. 또 보건교사, 양호교사, 방역 담당 책임자 같은 분들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사립학교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사립학교에서 이것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 또는 개인적인 선생님들의 보충, 뭐 이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서 방역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등교 숫자만 늘리면서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내년 예산이라도 좀 더 늘려갖고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학생들의 복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음 주부터는 오전 그리고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 일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오전반 학생이 집으로 귀가할 때 또 오후반 학생이 등교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밀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 학생들은 등교를 할 때에는 그나마 따로따로 가니까 괜찮은데 하교를 할 때에는 다 같이 몰려나가면서 또 어디에 들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어떤 실내 환경에 갈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통제하기는 사실은 이 학년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역 예. 방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이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지침들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는 감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염이 조용한 감염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는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잘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언젠가 또 완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양호실의 역할 강화라든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뭐 뭐니도 중요한 거는 등교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까지 학교에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 수칙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라든지 이런 착용부터 시작해서 뭐 발열 체크,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오신 만큼 계속 지켜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등하굣길에 붐빈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리고 등하교가 이제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축적으로 잘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각 학년별로 상황과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모집도 끝이 났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조만간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3은 굳이 이제 등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지 또 학교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뭔가 입학하지 않은 듯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이쪽 학년들은 조금 더 이제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서 등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오전반, 오후반 또 뭐 3분의 2, 밀집도를 3분의 2로 했다가 3분의 1로 했다가 이런 신축적인 운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교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특보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고 뭐 이제는 방역의 생활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도 우리의 방역 체계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개편이 있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지금 일단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그 강화된 2단계를 하다 보니까 2.5단계라는 2.25단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3단계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완화시킬 때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3단계 이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지침으로 단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것들이 필요성이 분명히 생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계가 너무나 많아지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로 만들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시설별로 탄력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즉 각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런 지침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든다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그 수용성을 가지고 즉 납득할 만한 방역 지침이 되고 또 환자 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혹은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환자 수, 양성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방역 당국도 지금 고심하고 있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그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축적인 또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아마 개편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자유는 더 주고 책임을 더 물린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던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칫하면은 이미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 처벌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고심이 있을 텐데 그동안 보면은 좀 이게 처음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줄타기 하듯이 다들 왔었어요. 뭐 2단계로 올렸다가 뭐 2.5단계로 갔다가 2.25단계라는 말도 나왔다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죄는 것과 푸는 것을 좀 배합을 하되 확실한 기준을 갖고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풀 때는 어느 정도 뭐 단순한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 병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좀 푸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겨울철 독감 때문에 같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학계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오던데 이제 그 전에 아주 잠깐 뭐 단기간에 고강도로 한번 잰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철을 맞이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합을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